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219명 발생하면서 27일째 1,000명대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 방역 단계를 상향한 지 3주가 지났지만 일상 속의 감염이 계속되자 정부는 확산세가 더 반전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네, 연일 1,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오늘 누적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관련 내용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한동안 1,000명이 넘은 상황에서는 주말 효과도 거의 없는 것 같던데 오늘 어제 나온 확진자 보니까 조금은 줄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계속 1,000명대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연일에서 1,000명대가 넘는 거를 이제 한 달이 벌써 넘었고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정체 상태로 좀 유지가 되고 있다. 네. 사실 정체 상태가 아니고 감소세로 되어야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체 상태로는 이제 유지가 되고 있으나 비수도권 지역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특히 또 앞으로 휴가철과 맞물려서 이러한 비수도권 지역의 증가세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지금 이번 4차 대유행의 제일 중요한 그런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1,000명대가 계속 이렇게 지속될 것인가, 더 증가할 것인가, 어떻게 그러면 더 감소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면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각도로 들여다봐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사회적 거리두기 현재 이 단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가 한 가지가 필요하겠고요. 네. 두 번째는 거리두기만으로 모든 걸 의존하는 것보다는 그 외에 추가적인 조치라든지 추가적인 방역 수단을 우리가 강구할 것이 무엇인지 좀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 이제 앞으로의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 당국도 그 점도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죠. 예, 거리두기 말고 다른 수단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특히 또 지금 8월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된 건데 아무래도 휴가지 방역 상황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상황 가장 큰 것부터 그러니까 휴가철에 방문객들의 수가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 문제부터 따져보면 지금 상당히 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코로나19가 작년 초부터 시작이 됐고 그동안의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지쳐있는 국민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피서철도 두 번째로 맞이하는 피서철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주도라든지 이쪽 하루 방문객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동해안 같은 경우도 해수욕장 피서객이 또 지난해 2배 이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인파 자체를 좀 줄이는 데는 현재로서는 좀 실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물론 인파가 불어난다고 해서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기는 한데 좀 우려되는 사건들 강릉에서 호텔에 그 수십 명의 풀파티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일어나고 있어서 이 휴가철 휴가 지역에서의 어떤 강력한 단속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동해 상황이나 어떤 풀파티의 사례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휴가철만이라도 좀 더 촘촘하게 방역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휴가철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휴가철에 휴가지로에 이 이동을 제한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사실 전면적인 이동 제한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지리적 여건상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상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이동 제한이라는 부분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에 의존하되 추가적으로 이 방역 조치, 휴가지에서의 방역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노력해서 추가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협조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또 자영업자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 앞서 평론가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주 전보다 2배 이상 확진자가 해수욕장 방문객이 느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4단계에서 강릉도 그렇고 양양도 3단계로 다시 내렸다고 하거든요. 이런 조치들은 좀 괜찮다고 보십니까? 예, 참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마침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사실 양양도 이제 4단계로 되면서 완전히 사람이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산해졌다가 다시 또 3단계로 되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민 여러분께서 거리두기에 굉장히 피로해 있고
또 지금 뭔가 휴가철이라는 부분을 맞춰서 이제 뭔가 이제 풀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4차 대유행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최소한 집단 면역 형성할 수 있는 방역 이 백신 접종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한 달 정도는 좀 참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휴가지로서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설사 휴가지를 이동해서 휴가를 즐기신다 하더라도 집단 풀 파티나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부분은 정말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예. 바로 그런 것이 방역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풀파티는 미리 경찰이 정보를 입수하고 하지 마십시오 미리 예고를 했고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몰래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10일 영업정지 받은 것 같고요. 근데 수도권 4단계가 이제 3주 지나고 4주째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확진자가 나오면 이제 단계를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그 확진자 수가요, 보통? 네, 그 확진자 수로 평가하진 않고요. 아, 그래요? 확진자 수를 일주일간 최소 보고 추세를 보고 평가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추세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냐, 증가하는 추세냐, 정체하는 추세냐를 보게 되고요. 네. 따라서 지금 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황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예. 이 전체 숫자, 전국적인 숫자를 갖고 추세를 보는 것보다는 수도권에서의 추세가 정체 상태고 네. 정체 상태가 감소세로 가고 비수도권은 지금 증가세가 정체 상태로 가고 그다음에 감소세로 가는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통계적인 수치로 나와 있는 거니까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정부 당국이 매일 발표하는 재생산 감염 재생산 지수와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부가 김부겸 총리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확산세가 반전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8월 8일 이후에는 다시 또 단계가 조정될 것인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말하는 더 강력한 조치는 지금 4단계가 제일 센 거 아닙니까? 네. 더 강력한 거는 뭘 더 추가가 될지도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등급을 어느 정도로 눈금에다가 이제 표시를 할 거냐 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등급 제도 자체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 재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4단계 최고 단계라고 했을 때 과거에 우리가 뭐 1, 1.5, 2, 2.5, 3 이 5단계에 걸쳐 있을 때도 예. 뭐 3단계를 해야 된다 만다 이런 논쟁들이 한창 있을 때도 그때도 사실 3단계가 유럽의 락다운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 네네. 그보단 낫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의 최고 단계가 이제 그때의 3단계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이거 혹시나 하는 차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좀 단계 등급 자체를 강력한 단계를 더 집어넣는 쪽으로 그렇게 개편을 할 가능성도 좀 열려 있는 것 같고 아.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전반적인 단계 설정을 떠나서 현재 어떻게 몇 단계로 설정을 할 거냐 이 부분을 두고 사실 지금도 그렇게 낮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예.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촘촘한 어떤 금들을 꺼놓고는 이제 조금 더 올리는 이런 방법들이 연구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근데 그 방법이라는 게 뾰족하게 딱 떠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더 지켜보고 추가 조치가 나오든지 뭐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7일 정도가 1000명대라고 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럼 지금 수준, 지금 현 상태가 계속 이번 주 일주일까지 간다면 다음 주에는 단계가 내려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이렇게 예. 이렇게 좀 전망이 좀 아직 이를 것 네네. 같습니다. 지금 이번 주 상황을 이제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을 전제로 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네, 책정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알파 변이보다도 혹은 최초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감염력이 2.4배에서 뭐 많으면 뭐 더 증가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감염력이 2.4배 증가하면 대응 수준도 그만큼 증가해야 예. 되죠. 결국 거리두기로 대표되는 대응 수준도 더 2.4배 강화돼야 되는데 이 밸런스가 지금 안 맞기 때문에 정체 상태에서 감소세를 가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애초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된다는 상황은 필요성 분명히 있고요. 거기서 더 나가서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고요. 예.
다만 이제 백신 접종만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백신 접종 되기 전까지의 한시적으로 한두 달이라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상황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 최근에는 또 직장 내에서도 이런 사례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는데 WHO에서 직장 내 감염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좀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뭐 쉽게 요약을 하면 4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 네 가지를 피하라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근무자 간의 밀접한 접촉 이것을 먼저 피하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뭐 기숙사라든지 또 세 번째 같이 식사를 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밀접 접촉은 아닐지라도 이동 거리를 오랫동안 길게 잡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감염이라든지 전파 이런 것들이 많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인데 이 네 가지는 사실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신이 꼽는다 할지라도 네 가지를 꼽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의를 환기하는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국내에 있는 업체라든지 이쪽에서도 다시 한번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현재 근무 환경 이런 것들 점검을 하면서 좀 다시 설계를 해볼 그럴 필요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비대면 근무, 재택근무 이런 것들은 또 회사 매출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를 좀 해야 하니까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분위기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세요? 네, 이게 재택근무가 더 가능한 곳과 덜 가능한 곳이 좀 나뉘어지는 분위기가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얼핏 생각하면 적은 인력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되니까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발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지만 네. 사실 이제 이게 인프라라든지 비대면 근무를 위한 그런 여건이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좀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대기업 쪽이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고 예. 중소기업은 좀 덜 갖춰져 있는 그런 현실이 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기업이라든지 대기업 이쪽은 재택근무를 해보신 분들도 많고 할 만한 환경도 갖춰져 있는데 중소기업이 이 부분에서 좀 불리하다라고 하는 거. 예. 그 부분을 이제 국가적으로도 좀 주목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그리고 재택근무라는 게 정가의 보도나 굉장히 뭐 모든 경우에 유효한 수단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물품을 제작을 해야 되고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직종에서는 또 해당이 되지 않는 게 재택근무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또 사업장 내에서의 어떤 밀접 접촉 방지라든지 환기를 자주 해준다든지 또 같이 식사를 하는 걸 좀 피한다든지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재택근무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유효한 수단이다. 이렇게만 볼 일은 아니고 각 업종별로 또 기업별로 있는 격차라든지 불평등 이런 것들을 먼저 인지하면서 해결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초반에 60대 이상 백신 접종을 우선 접종을 하니까 확진자 중에서 60대 확진자가 확 줄었다 이런 소식도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다시 60대 예전보다 확진자가 2배 정도 늘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 돌파 감염인가 이거 왜 그런 걸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달간 지난 한 달간은 그 전달과 비교했을 때 60대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뭐 통계적인 수치에 볼 수 있고요. 네. 전체 환자 수가 6월 대비 7월 달이 2.56배 증가했습니다. 전체가 늘어서. 네, 전체가 늘어는 오히려 연령대로 보면은 2배 이상 증가한 곳이 더 많고요. 따라서 네. 60대가 2배 증가도 이상한 판단은 아니고요. 예, 예. 다만 이런 통계와 관련돼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 수도권이 정체 상태라고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예. 수도권에 어제 날짜 기준으로 발생한 환자가 423명인데 이 중 308명이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진단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전날 기준에서 거의 50에서 60%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검사해 주신 선별검사소에서 증기 확인된 거거든요. 근데 비수도권의 경우는 47명밖에 진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 정적으로 수도권 임시선별검사를 확대할 필요는 없겠지만 비수도권 중에서도 인구가 많고 감염자가 많은 그런 도시 지역으로는 이런 선별검사소를 확대하는 것이 아까 거리두기 단계를 무조건 상향하는 것 이외에 추가로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비수도권 중에서는 대전이 조금 심각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병상 문제도 얘기가 나오는데 대전이 조금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가 보죠? 네, 특히? 대전 같은 경우 뭐 중환자 병상 이걸로 또 따져 보더라도 네. 14개 병상이 확보가 돼 있었는데 12개가 차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2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열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게 대전뿐만 아니라 예. 뭐 세종, 경북 이쪽도 위중증 환자 병상 같은 경우는 좀 물론 현재 여유가 남아 있긴 한데 확진자가 불어나고 있는 이 추세에 감안을 해서 봤을 때는 금방 들어찰 수 있다. 예, 이런 빠르게 소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이게 예. 기본적으로 뭐 병상의 총 양수 자체를 늘려줘야 되는 그런 필요도 있는데 운용의 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네. 들면은 뭐 위중증 환자가 아니라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인데 생활치료센터로 돌아가지 않고 뭐 선별 과정에서 조금 무리를 해서 위중증 환자에게 필요한 병상 쪽으로 보낸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병상 부족은 더 심화될 수 있겠죠. 그런 환자 선별 같은 경우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어떤 경우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 같은 경우는 뭐 자택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도 잘 선별을 해가지고 총량 자체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걸 배분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크게 신경을 쓸 필요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병상 확보 못지않게 현재 굉장히 많은 피로도가 축적되어 있는 의료진에 예. 대한 처우 이것들까지도 같이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60세에서 74세 고령층의 백신 추가 접종 예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고령층의 감염 위험이 크기 때문에 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게 아닌가 싶은데 좀 자세한 내용을 짚어주실까요? 어떤 분들이 언제까지 예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오늘부터 31일까지 60에서 74세 연령에 해당되시는 미접종자 예약을 시작을 하고요. 8월 5일부터 9월 3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주로 해서 74세 미만, 60에 74세까지 접종이 시작됩니다. 네. 75세 이상의 이 고령자분께서는 화이자 예방 접종을 언제든지 맞을 수 있어서 꼭 이렇게 많이 좀 그동안 안 맞으신 분들은 맞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예. 감염 위험이 높은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망 위험이 네.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사율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백신 접종이니까 고령자분께서 적극적으로 예약과 또 74세 이상 화이자 접종 언제든지 맞을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고 접종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18세에서 49세까지 그동안 아마 예약을 많이 기다려왔을 텐데 9일부터 열흘간 이제 예약을 하는데 10부제 예약을 한다고 해요. 이게 네.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10부제 기준은 이제 본인의 생일입니다. 생일 날짜가 언제냐에 따라서 생일 제일 뒷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네. 들어서 0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뭐 3월 30일 생일이다 이렇게. 네, 예. 그러면 8월 10일 이렇게 끝자리가 같은 날을 맞춰가지고 예약을 하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9일부터 열흘간 10부제로 실시가 되는 것이고 예. 이것을 놓치는 경우에는 19일에서 21일까지 다시 한번 예약의 추가 예약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때 예. 이제 연령별로 조금 세분화해가지고 그 3일간에 더 예약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주어지기 때문에 9일부터 열흘간 이 사이에 하시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못 하시더라도 그 이후에 19일에서 21일 사이에 또 추가로 예약을 할 수 있고 21일에서 또 나중까지 9월 17일까지도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차분하게 같이 다 보시면서 예약 시점을 한번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생년의 뒷부분이 아니라 월일의 날짜에 그렇습니다. 맨 네. 끝자리를 따져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보니까 19세에서 49세 사이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이렇게 지자체가 우선 접종 대상자를 선정했고 그 사람들이 사전 예약을 하게 되는데 이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19에서 49세 사이 이런 우선 접종 대상자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근데 뭐 대략적으로 이제 지자체들이 가질 만한 기준이라는 것이 네.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영토가 크거나 뭐 그런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비슷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필수 업무 종사자라고 해서 대중교통 근무자라든지 또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이 포함이 돼 있고요. 네. 접종 소외계층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이 돼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쪽으로 감염 전파가 빨리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된 것이고 뭐 장애인이라든지 뭐 유학생 이런 분들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 밀접 접촉 시설 같은 경우는 어린이 청소년 쪽으로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그 네. 종사자들이 또 조금 더 앞서서 접종을 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제 학원이라든지 이쪽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휴게 음식점, 뭐 노래 연습장 이런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 종사자들도 포함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 요새 그 사전 예약
그 직군이나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질병청이나 아무튼 그 방역당국 홈페이지 꼼꼼히 찾아보신 다음에 예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5세에서 59세 사이 백신 예약이 이제 시작이 돼서 접종도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근데 그 50대 포함해서 40대 이하가 거의 화이자 모더나밖에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화이자 맞고 사망하신 분과 인과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발표도 나왔고 그래서 좀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이 좋아진 건가, 뭘 조심해야 되는가 한번 다시 한번 주의 좀 주시죠. 네, 뭐 이거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아스트라제네카든 화이자든 모더나든 모든 백신은 다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작용이 인구 10만 명당 한두 명 뭐 많아야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네. 거의 백혈병보다도 더 적은 숫자입니다. 예. 그래서 공중보건학적으로 이러한 부작용을 때문에 접종을 변경해야 되거나 바꿔야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염, 심근염과 같은 증상이 젊은 층에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인과성 인정돼서 첫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네. 네. 흉통,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럽거나 이 호흡 곤란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혹시라도 발생하게 될 상황에 대해서 주의 깊게 예방 접종 후에 의료진과 상의해서 관찰하고 상담하시면 설사 그런 증상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조기에 치료하면 특별히 사망에 이르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예. 적극적으로 의료진과 상의해 주시면서 백신 접종을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화이자 모더나 맞고 나서 다른 증상은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뭐 가슴이 조여온다거나 그렇게 가슴 통증이 있으면 바로 병원을 연락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보니까 화이자 모더나가 이게 또 사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가요? 이게 유럽연합에 공급하는 백신 가격을 화이자 모더나가 좀 올렸대요. 그러면 이 유럽연합에만 공급하는 걸 올렸을까? 점점 가격이 더 인상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또 수급 문제에도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떠세요? 예, 사실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백신 공급 가격을 EU에 유럽연합에 올렸는데 추가 계약, 즉 부스터샷을 위한 추가 계약에 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 따라서 작년에 이제 계약이 이루어진 초도 물량과 이미 그런 부분은 원래 가격대로 네. 가는 거고요. 우리나라 역시 이제 이전에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예. 그 계약분에서는 기존 그 가격 그대로 갈 거라고 보고 다만 그 이후에 우리도 부스터샷이 필요해서 추가로 확보한 이 이후에 추가로 백신 공급을 추가로 계약할 때는 이러한 가격 정책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욱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수미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